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이라는 또 우리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성장 배경에 뭔가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CATL이라는 회사가 201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한 3분의 1쯤 되고요.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시작한 거는 상하이 교통대 출신인 엔지니어입니다. 정위친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배터리 회사 TDK의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해서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무슨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를 키워서 나눠 갖자. 네. 라는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우선 이 회사가 처음 생기고 칭화이에다가 공장을 처음 세울 때 네. 중국의 그 국책은행들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칭화이 지방정부도 3,300만 달러를 서슴없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 중국이 내건 그 2015년에 발표를 했죠. 10대 제조업 육성 정책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이거의 최대 수혜 기업이 CAT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TL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GM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LG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CATL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GM의 아시아 책임자였던 마이클 던이라는 사람이 NIT에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CATL의 성장 배경에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또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됐다. 이렇게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 전에 지분을 갖고 갔던 사람들을 쭉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를 갖고 있는 투자 펀드가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누군가 하면 장점인 전 주석의 손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초기 투자에 참가한 회사 중에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원자바오 전 총리 일가가 거의 좌지우지하는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정의친이라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 푸젠성 출신인데 푸젠성 잘 아시겠지만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CATL에 상당히 많은 이 푸젠성 출신들, 푸젠성에서 닝더 출신들이 많은데 이 CATL을 갖다가 한자 이름으로 얘기할 때 닝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닝더 출신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 시진핑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 많은 차남이 있죠. 헌터 바이든. 헌터 바이든이 중국의 투자회사 BHR이라는 데 이사로 있었는데 이 회사도 CATL의 지분 0.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처분을 했는데 5배 이익을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NYT가 물어봤더니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가 거기에는 관여한 바 없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CATL이 그런 뭐 정치적인 어떤 뒷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이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을 키우겠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뒷배를 타고 국책은행들이 대규모 지원을 해주고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중국의 14억 시장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밀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몇몇 개 그 혁신 산업들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떻게 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이번에 좀 부동산 업계 관련한 소식들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부동산 업계 이미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헝다 에버그란데 사태 이후로도 굉장히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뭐 흥다, 뭐 네. 자자오의 신리 뭐 해가지고 줄줄이 디폴트 났다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4분기에 만기가 들어온 달러 채권이 102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CN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내년 1분기에 돌아올 게 198억 달러 그리고 2분기가 185억 달러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 4분기에 비해서 내년 1분기, 2분기가 각각 많이. 2배 가까이 많은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을 갚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환율입니다. 사실 몇 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위안화 환율은 6.37위안 달러당 네. 그래가지고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된다면은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 레이팅스는 적어도 내년 네. 말에는 한 6.7 위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10% 정도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달러로 표시된 돈을 갚기 위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부담은 위안화 기준으로 10%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이걸 갖다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부채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설날이나 추석 네. 앞두고 체불임금 정리해라라는 그런 얘기 정부가 나오죠. 지시를 내리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특히 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강하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내걸고 있는 공동부유라는 게 네. 그것과 연관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연봉의 3분의 2쯤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산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조 1천억 위안 이게 우리 돈으로는 204조 9,960억 원 그러니까 205조쯤 되는 걸로 이렇게 네.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돈을 갖다가 춘절 네. 설날 이전에 마련을 해서 적어도 상당 부분의 이 체불 임금은 꺼야 될 텐데 그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자금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자금이 어렵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춘절을 전후해 가지고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